애한테 목도리를 누가 선물로 줘요? 냄새나니까 당장 버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평생 시장 포장마차를 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제 며느리가 제게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67살의 시장에서 35년째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손주 민호가 5살인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포장마차를 시작한 건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막막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5시부터 준비해서 6시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면 자정이 넘었어요. 그렇게 35년을 해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는 정말 착해서요. 학교 끝나면 포장마차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대학 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어머니 일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도 점점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아예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포장마차 한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심정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철이 들면 어머니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민준이가 지우와 연애할 때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교사 출신이라서 교양도 있어 보였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줬어요. 예단도 최대한 맞춰주고 결혼식 비용도 많이 보탰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포장마차 수입으로 결혼식 비용을 대려니 정말 빠듯했어요. 적금도 다 깨고 빚도 좀 졌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지우가 저한테 잘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예의도 지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은근히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민준이랑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포장마차나 하는 사람이라고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저한테도 들리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아직 어렸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거라고 믿었어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주라서 더욱 그랬어요. 매일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제가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산후조리할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다니면서 도와줬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어요. 하지만 지우는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았어요. 미역국이 너무 짜다거나, 빨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토를 달았어요. 저는 그래도 참고 참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족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1살, 2살 커가면서 저는 정말 손주가 예뻤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도 민호 생각이 났어요. 예쁜 옷이나 장난감 보면 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제가 사다 주는 물건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라고 무시했어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민호한테 주는 걸 싫어했어요. 위생적이지 않다거나 짜다거나 그런 핑계를 댔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민호가 3살이 됐을 때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호가 유치원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가끔 마중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보면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민호가 4살이 되고 5살이 되면서 유치원 행사들이 많아졌어요. 운동회도 있고 발표회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지우는 매번 핑계를 대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가서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우리 민호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지우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에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왜 몰래 따라왔냐고 화를 냈어요. 민준이도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행사에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왔어요. 저는 손주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호가 5살이 되면서 생일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특기를 보여주는 행사였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민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발표회에 입고 갈 예쁜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뜨개로 목도리와 모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민호가 무대에서 발표할 때 따뜻하고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매일
코바늘질을 했어요. 하늘색 실로 예쁘게 떠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10시에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민호 선물 생각에 피곤한 줄 몰랐어요. 작은 상자에서 하늘색 털실을 꺼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민호 피부에 자극 없는 순면 털실로 골랐거든요. 코바늘을 드는 순간 마음이 설렜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하는 손뜨개인지 몰라요. 민준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코를 떴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예전만큼 숙련되지 않아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곧 감이 왔어요. 한 코 한 코 뜨면서 민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목도리를 둘렀을 때 얼마나 예쁠까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계속 떴어요. 목이 뻐근하고 어깨도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떴거든요. 이틀째 밤에는 핫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작은 핫 모양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실이 엉키면 조심조심 풀어가면서 다시 떴어요. 급하게 하지 않고 정성껏 천천히 했어요. 민호가 오래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모자를 시작했어요. 목도리와 똑같은 무늬로 만들어서 세트로 해주고 싶었어요. 모자 꼭대기에 달 폰폰을 만들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 귀여운 모양이 나왔어요. 넷째 날 새벽까지 했어. 드디어 완성됐어요.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에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정성껏 썼어요. 글씨도 예쁘게 쓰려고 몇 번 연습했어요. 완성된 선물을 포장할 때 정말 설렜어요. 분홍색 포장지에 예쁜 리본까지 달아서 정말 근사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손주한테 줄 선물을 정성껏 만든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까지 떴어요. 손목이 아프고 눈도 아팠지만 우리 손주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목도리에는 작은 하트 모양도 넣고 모자에는 귀여운 폰폰도 달아줬어요.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발표회 전날에는 예쁘게 포장까지 했어요. 분홍색 리본도 달고 카드도 써서 넣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적었어요. 발표회 당일 아침에 저는 일찍 준비해서 유치원으로 갔어요. 이번만큼은 지우가 뭐라고 해도 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저도 당당히 들어갔어요. 민호가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뛰어왔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선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민호가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줬냐고 물어보면서 안아줘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우가 나타났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제 선물을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지우가 선물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주변에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좀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나고 먼지 났어. 애기 피부 상하잖아요. 선생님, 이건 절대 애기한테 주지 말고 치워주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정성껏 만든 제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줄 몰랐거든요. 주변 학부모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일단 받아두겠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면서 진짜 버리라고 손짓까지 했어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선물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얼굴이 벌개져서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민호가 할머니 어디 가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못했어요. 유치원 문을 나서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그렇게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 바로 옆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어요. 파스텔 유치원 신설 예정 대표 박지우라고 크게 적혔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우가 왜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새로운 유치원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촌스럽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동안 지우가 저를 부끄러워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자기는 유치원 원장이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거친 손을 가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지우한테는 부끄러운 거였나 봐요. 다른 학부모들 앞에 서서 체면이 깎이는 거였나 봐요. 정말 속이 쓰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우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버리라고 한 그 말이요. 다음 날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만든 게 잘못된 건가요? 단골 손님 중에 김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몇 살 위인데 자식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김 여사는 새벽 5시에
청소 일을 나가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제 포장마차에 들르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겨울이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떨면서 들어왔어서 국밥 하나 주세요 하시던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그때부터 김 여사한테는 국밥을 좀 더 푸짐하게 담아드렸어요. 고기도 더 많이 넣고 밥도 많이 퍼드렸어요. 힘든 일 하시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김 여사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고마워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보람이 느껴져요. 또 다른 단골은 박 기사님이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밤 10시쯤에 항상 오세요. 하루 운전 마치고 소주 한 잔 하시러 와요. 박 기사님은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인데 가끔 세상 얘기를 해주세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겪은 일들 말씀해 주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날은 박 기사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집에 가면 아내라 싸울 일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국물을 많이 끓였어 해장국을 끓여드려요. 그리고 이 씨라는 청년도 단골이에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데 새벽에 일 마치고 오시거든요. 이 씨는 28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서 혼자 사시는데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제가 이 씨한테는 엄마처럼 대해줘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몸 조심하라고 당부도 하고 그래요. 마치 제 아들 같아요. 이 씨가 어느 날 여자친구 소개받았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하면 신혼여행 선물해드릴 거라고 농담도 했어요. 이런 단골들이 계셔서 제가 35년 동안 포장마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정을 나눈 거죠. 특히 힘들 때마다 단골들이 큰 힘이 됐어요. 민준이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가족 같았어요. 박 기사님도 민준이 취직할 때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여기저기서 들으신 정보들을 제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혼자서도 민준이를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진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우는 이런 분들을 무시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고 포장마차 일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이야말로 진짜 제 편이었어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김 여사가 들으시더니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런 며느리 어디 있냐고. 당신 같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하셨어요. 평생 고생한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투자해뒀던 건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서류만 보관하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호기심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 건물들이 지금은 몇십억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우가 유치원을 차리려고 하는 그 건물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건물의 지분을 제가 40%나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투자해둔 상가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상속받은 거였어요. 남편 김철술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항상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은다고 했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나중에 민준이 클 때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교육비도 많이 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당장 살기도 바쁜데 무슨 투자냐고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서 그냥 따랐어요. 남편이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부동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를 읽곤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동대문구 쪽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하면서 같이 가서 보자고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따라갔어요. 그 땅을 보는 남편 얼굴이 정말 진지했어요. 이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그 땅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빚도 내고 적금도 깨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정말 큰 결정이었죠.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부동산을 샀어요. 조금씩 돈이 모이면 또 다른 곳에 투자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서류들을 보기가 싫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상자에 넣어두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우 일로 화가 나서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부동산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건물들이 여러 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은 정말 비싸진 곳들이었어요. 특히 지우가 유치원을 차리려던 그 건물 서류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지분이 40%나 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생각났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런 큰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동시에 후회도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인정해 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고집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남편이 만약 살아계셨다면 지우가 저한테 그런 모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제게 잘해줬는지 다 봤을 테니까요. 서류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죽으면서까지 저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재산으로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정말 똑똑하게 투자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몇십억 가치가 되는 재산이 됐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요. 제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가난한 포장마차 아줌마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던 거예요. 집에 와서 다시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다른 건물들도 몇 채 더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를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제야 지우가 왜 유치원을 그 위치에 차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그 건물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부동산에서 대충 알아봤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지났어. 지우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제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줬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정말로 며칠 후에 지우가 저한테 왔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유치원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 개원 준비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서류도 반려되고 승인도 안 나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무능한 포장마차 아줌마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 알아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후로 지우는 제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쁜 옷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다 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우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유치원 건 때문에 제게 잘하는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속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민준이도 신이 났어요. 드디어 가족이 화목해진다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원 심사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지우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어요. 서류가 계속 반려되고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어떤 날은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유치원, 개원이 무산될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우가 제게 말한 게 있어요. 어머니, 내일 건물주 대표가 온다고 해요. 그분 마음을 잘 맞춰드리면 승인이 날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까 그분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우가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심사 전날 밤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지우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그려졌어요. 심사 당일 아침에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날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떨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정장을 꺼냈어요. 민준이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그 정장을 입으니 기분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포장마차 아줌마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갔어 단정하게 했어요. 파마를 새로 하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몇 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보통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히 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파우더도 발랐어요. 구두도 새로 샀어요. 평소에는 편한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정장에 맞는 검은색 구두를 샀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서류 가방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서류 가방을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증명 서류들을 정리해서 넣었어요. 모든 서류를 복사했어 여러 벌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가방에 서류를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지우가 저한테 한 말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났어요. 냄새나고 더러고 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유치원에 가는 길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긴장됐어요. 지우와 민준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그려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우가 먼저 저를 모욕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중요한 일이 있으시나 보네요. 정장까지 차려입으셨네요. 정말 멋지세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포장마차 아줌마로만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지우가 저한테 준 상처를 생각하니 확신이 섰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유치원 문을 들어서면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 이후로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든 제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지우와 민준이를 보는 순간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었어요. 서류 가방도 준비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증명 서류들을 정리해서 넣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와 민준이가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주 대표가 곧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유치원 원장님과 심사위원들이 들어왔어요. 건물주 대표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일어났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 대표 김정순입니다.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이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여기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여기 상가 40%, 지분 소유권자 김정순입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등기부등본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몰라 뵀어요. 그냥 민호 생일 발표회 때 제가 잠깐 실수한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실수라고 하니 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목도리 기억해. 그날 나는 너의 진심도 같이 봤어. 정성껏 만든 할머니 마음을 그렇게 짓밟더니 냄새 나고 더럽다고 했지. 손주 사랑하는 마음도 더럽다고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유치원 개원 미안하지만 이 건물 오늘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어. 아기는 없어. 딱 내가 준 만큼만 돌려주는 거야. 내가 내 선물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의 꿈도 버려지는 거야.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재료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한 번 깨진 마음은 다시 붙일 수 없어. 내가 나한테 준 상처도 마찬가지야. 민준이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거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가난한 포장마차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유치원 원장님도 난처한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우야, 앞으로 민호는 언제든지 데리고 와. 할머니가 돌봐줄게. 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더럽다고 한 이 손으로 평생 일해서 이런 재산을 만든 거야. 그날 이후로 지우의 유치원 개원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임대 보증금도 날리고 준비 비용으로 쓴 돈도 다 날렸어요. 게다가 유치원 개원을 위해서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떠안게 됐어요. 정말 큰 손실이었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지우를 잘못 가르쳤고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어. 이 나이에 왜 굽신거려야 하니. 다만 민호는 내 손자니까 언제든 맡겨라.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하지만 지우는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 그날 밤 민호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목도리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 입고 싶어요. 저는 민호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새로 만들어줄게.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민호가 작은 그림을 그려줬어요. 할머니랑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조금 울었어요.
내가 지킨 건 민호 하나뿐이구나.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는 그 후로 저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게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특히 자존심을 짓밟힌 상처는 더욱 그래요. 저는 매일 아침 포장마차를 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민호는 주말마다 제가 새로 만든 목도리를 둘러줘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 정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비록 5살이지만 할머니 사랑을 아는 착한 아이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도 지킬 건 지켜야 해요. 무작정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며느리든 누구든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 당당히 맞서야 해요. 평생 고생한 세월이 아까워요. 이 나이에 왜 굽신거려야 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우는 지금도 가끔 제게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못해요. 제가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날 손뜨개 목도리를 버리라고 했을 때 지우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 미래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클 때까지 할머니로서 역할을 잘할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다른 할머니들이 와서 상담을 구해요.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말해드려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당당히 맞서라고 조언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도 옆 동네 할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30년 넘게 고생했어. 아들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해드렸어요. 그 후로 그 할머니도 달라지셨어요.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세대가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인내가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한계가 있어요. 특히 며느리 문제는 처음이 중요해요.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시당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지우가 저를 무시할 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화목을 위해서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가족 화목은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거더라고요. 한쪽이 계속 참기만 하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민호가 요즘 많이 컸어요. 이제 6살이 됐는데 할머니랑 대화도 잘해요. 얼마 전에는 민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화났어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민호한테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똑똑해서 분위기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즘 민준이와 지우가 정말 자주 싸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유치원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어요.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지우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우가 먼저 저를 모욕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가끔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저는 단호해요. 지우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건 단순히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제가 왜 화났는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진짜로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식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요즘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요. 전에는 지우 눈치 보느라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좋아요. 포장마차 일도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제가 밝아졌다고 하세요. 김 여사는 저보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같았는데 지금은 당당한 사업가 같다고 하세요. 정말로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졌어요.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도 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할머니가 더 재미있다고 해요.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니까 민호도 편한가 봐요. 아이들은 어른들 기분을 금방 알아 차리거든요. 요즘은 주말마다 민호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민호가 저한테 오면 정말 행복해해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할머니 집에서는 평화롭다고 해요. 지난 주말에 민호와 놀이공원에 갔어요. 민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다고 했어서 같이 탔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민호가 좋아해서 견뎠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는 민호가 너무 기특했어요. 솜사탕을 사줬을 때 민호가 절반을 저한테 나눠줬어요. 할머니도 드세요. 달콤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민호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우와는 정말 다르죠. 민호는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김치찌개를 최고라고 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지우는 제 음식이 짜다고 불평했지만 민호는 딱 좋다고 해. 할머니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다고 말해요. 어제는 민호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민호랑 같이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민호가 정말 열심히 따라했어요.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민호가 만든 달걀 프라이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호가 만들어줬어. 맛있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거 맛있죠?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민호는 저와 있을 때 정말 편안해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조금 긴장하는 것 같은데 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가끔 민호가 말해요. 할머니는 왜 항상 웃고 계세요? 엄마는 자주 화내는데 할머니는 항상 좋아 보여요. 그럴 때마다 민호 덕분이라고 말해줘요. 할머니가 민호를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말해줘요.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항상 할머니와 자기가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에는 할머니가 앞치마 입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그림에는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민호 마음속에 할머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싶어서요. 민호가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왜 혼자 사세요? 우리 집에 와서서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민호한테는 어른들 사정이 있다고 말해줘요. 할머니는 민호를 항상 사랑한다고 안심시켜줘요. 민호가 잘 때 자장가를 불러줘요. 제가 민준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그 노래를 민호한테도 불러줘요. 민호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 때가
정말 행복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우가 그렇게 모욕을 주었지만 민호만큼은 제 편이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 아이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제가 새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정말 아껴 입어요. 어린이집에 갈 때도 항상 둘러가고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다고 자랑해요. 그런 민호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에요.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지우는 제 음식이 짜다고 했지만 민호는 딱 좋다고 해.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올해 민호 생일 때는 제대로 된 잔치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우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해줄 거예요. 민호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도 주문하고 예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줄 거예요. 그리고 손뜨개 옷도 새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도 버리라고 하지 못하게 제가 직접 입혀줄 거예요. 요즘 제 포장마차도 장사가 더 잘 돼요. 마음이 편하니까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늘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덕분에 수입도 늘어났어요. 민호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날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만약 지우가 그런 모욕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눈치만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무시하며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지우가 진짜로 뉘우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민호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보면 시어머니를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더 배웠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지혜가 있어요. 인생 경험도 많고 살아온 세월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건 기본 예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께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비록 시집살이가 힘들었지만 예의는 지켰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포장마차에 오신 손님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정말 비슷했어요. 며느리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해드렸어요. 그분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망설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말했더니 태도가 달라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확신이 섰어요. 우리 세대가 너무 참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무조건 맞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인생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가 더 배웠다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힘이 되고 싶어요. 포장마차에 오시는 할머니들과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되거든요. 김 여사도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세요. 정말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몇 살이 되었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67살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무시하며요. 겉으로만 화목한 척 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관계가 낫다고 생각해요. 민호와의 관계만큼은 진짜로 좋아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민호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가치를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 되었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 존중받으며 살 수 있어.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계속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용기를 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해요. 평생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히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어. 우리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고생한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었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저처럼 67살에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입니다. 그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었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민호와 함께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